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나요? 밤늦은 시간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생각나는 그 사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독약 같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매달려? 그만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많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독성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독성 관계의 심리학. 왜 우리는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관계에 매달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가 차갑게 외면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독성 관계에 빠지게 되는 데는 명확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독성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상처받은 내면아이,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패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왜곡된 믿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같은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온 날들, 그런 날들에 이제 작별을 고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상처받은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고 미래의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성 관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왜 우리가 그 관계에 중독되는지 알아보고 마침내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말입니다. 독성 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폭력이나 명백한 학대가 있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미묘하고 교묘한 형태의 독성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관계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가 오늘은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하늘과 땅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상대방의 승인과 사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카지노의 슬롯 머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전을 넣게 되는 것처럼 언제 상대방이 다시 따뜻하게 대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독성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에 숨어 있는 상처받은 기억들과 왜곡된 믿음들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나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불안정했다면,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이란 원래 아프고 불안한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패턴의 관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형성된 생존 전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완벽해야 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아이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독성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들을 통해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확신했던 일들도 계속해서 부정당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판단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학대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뇌는 가해자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원리입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친절함과 사랑이 이런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독성 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가끔은 정말 좋을 때도 있어. 바로 이 가끔 이 함정입니다. 그 가끔의 좋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성적인 관계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억압되어 있는 곳입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그림자의 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보고 그것을 바꾸거나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상대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독성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은 역할의 뒤바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나 우울, 불안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더 이해심을 가져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도우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독성 관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들의 선량함과 희생정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계는 개별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개별화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조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신뢰하는 능력이 많이 손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음성 메모를 남기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대우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상담사 등 자신의 편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 빠져 있을 때는 고립되기 쉬운데 이런 고립을 깨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화의 치유 작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고 그때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을 지금의 자신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금단 증상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엄습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나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수하거나 후퇴하는 것도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독성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경계선의 부재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개별성이 존중되고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이런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상대방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기본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윤근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립하는 요소들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이런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한쪽은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역학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가 경제적인 의존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심리적 독립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개인 계좌를 만들어 돈을 모으는 것,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나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는 의무감이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때로는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고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모두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슬픔을 느낄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화가 날 때는 안전한 방식으로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용서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전에는 충분히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목적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중요한 학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처는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한 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을 미리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관계 소통이 열려있는 관계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 등이 그런 특징들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때로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노 컨택, 즉 완전한 연락 차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노 컨택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도 다시 그 관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독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단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면서 강력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기로 하고 혼자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담사나 치료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관계에 끌렸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윤기 말한 개별화 과정의 핵심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별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지 않는 관계나 상황을 더 쉽게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도 정신적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등을 통해 몸의 건강을 회복하면 마음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자신감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창의적 활동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학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보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법,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법,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챙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일시적으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경계심이 강해져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독립적이 되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자신을 재촉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의 과정에서는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롭거나 힘든 시기에는 그래도 그때가 나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에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 경계선을 지키는 선택,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선택, 자신의 필요를 챙기는 선택들이 모여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했습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도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은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이고 모든 순간이 성장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인의 단계입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모든 커플이 이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라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고 자기보호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협상이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환상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함께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빨리 잊고 새 출발해야 한다. 는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애도의 시간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또 다른 현상은 인지 부조화입니다. 머리로는 그 관계가 독성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반된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랑과 고통이 함께 얽혀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지 부조화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의식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부분이 그 관계를 통해 치유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의 욕구를 인식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자신을 정의해 왔다면 이제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깊이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의 기반이 됩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경계선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한 경계선이란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 감정 시간,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리 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는 것은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는 절대 갈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갈등과 해로운 공격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갈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해로운 공격성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설정한 경계선을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무너뜨린다면 상대방은 그 경계선을 계속 시험해 볼 것입니다. 또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서로가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자기 연민이라고 오해하지만, 진정한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구나, 그때는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 마치 가장 좋은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자신에게 조언하는 것, 힘들 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등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자기 사랑의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독성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많은 독성 관계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니문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다가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를 거쳐 폭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와 달콤한 약속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면 초기 경고 신호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빨리 친밀해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질투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러브 바밍이라는 현상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계 초기에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빠르게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조작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점진적으로 친밀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는 때로는 경계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완전히 고립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성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에서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조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독성 관계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대신 자신 안에서 사랑의 원천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 힘을 믿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